아가야, 이 목걸이 아가 목걸이에요? 아이의 목걸이는 40살 한빛그룹 부회장 서민재의 목걸이와 같은 목걸이였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골 병원 응급실 대기실 민재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은빛 하트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서랍에 있었어요. 예뻐서 몰래 꺼냈어요.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5년 전 사라진 아내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 목걸이였습니다. 민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엄마 이름이 뭐니? 엄마 이름 이름을 듣자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시골 마을 한빛그룹이 추진 중인 휴양단지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민재는 직접 현장을 시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상처였지만 비서 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시골이라 변변한 병원은 하나뿐이었죠.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의자들. 서울의 대형 병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정우가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나무에서 떨어져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발을 까딱까딱 흔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민재의 시선이 무심코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눈길이 간 것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형광등 불빛에 은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재의 눈이 그것에 꽂혔죠. 하트 목걸이였습니다. 작고 섬세한 디자인, 하트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독특한 형태.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설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아이 앞까지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낯선 아저씨를 올려다봤죠. 아저씨 누구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감각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랍에 있었어요. 예뻐서 몰래 꺼냈어요.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민재는 아내 지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었죠.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 목걸이였습니다. 성당에서 축복을 받고 맞춤 제작한 것이었어요. 같은 디자인,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각인.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우리 평생 함께하자는 의미야. 그날 민재가 지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년 뒤 지연은 사라졌어요.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100억을 횡령해서 도망갔다는 소식과 함께 민재는 배신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넣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목걸이가 왜 이 낯선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착각일 겁니다. 착각이어야만 합니다. 아가야, 엄마 이름이 뭐야? 민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지연이요. 세 글자가 민재의 귀를 때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연. 5년 전 사라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하은이 엄마 아세요? 하은.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지연이 살아있다. 이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며 5년 전 지연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설마.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숨을 조여왔죠. 사장님, 접수 끝났습니다. 들어가시죠.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 같았죠. 아이가 민재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그 순수한 인사가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어떤 의미인지, 눈앞에 낯선 아저씨가 누구인지. 민재는 돌아서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상처 따위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뇌리를 가득 채웠죠. 지연이 살아있다. 5년간 100억을 빼돌린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를 서랍에 넣어두고 이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진료를 받는 내내 민재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소독약이 스며드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5년이라는 시간이 목걸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어디 계셔? 민재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대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네 설렁탕집에 있어요. 점심시간이라 바빠서 내가 데리고 왔지. 순덕이네 설렁탕집. 민재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민재의 움직임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정우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숙소로 가시죠?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낡은 가옥들, 구불구불한 시골길.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정호가 백미러로 민재를 살폈습니다. 10년 넘게 모셔온 사장님이었어요.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지칠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사장님 혹시... 정호야.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마.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소까지 20분 남짓한 거리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임시로 빌린 작은 펜션이었어요. 민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네. 하지만 내일 본사 회의가... 취소하라고 했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를 꺼내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등을 문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이 살아있다. 그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배신자라고, 사기꾼이라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자라고 믿어왔던 여자가 이 시골 구석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서울 집 서랍 속에 넣어둔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사라진 뒤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처박아 둔 것. 배신한 여자의 물건이라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목걸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5년 동안 100억을 빼돌린 범죄자가 왜 그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민재의 머릿속에서 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민재는 독일 출장 중이었어요. 한빛그룹의 유럽 진출을 위한 중요한 협상이 있었죠. 2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연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야, 너 빨리 들어와. 어머니 금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그년이 회사 돈 빼돌리고 튀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돈을? 뭔 소리야, 어머니. 민재가 되물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증거 다 있어. 형이 찾아냈어. 100억이야. 100억을 빼돌렸다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옷가지 몇 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형 민철과 어머니가 증거 서류를 내밀었죠. 지연 명의의 해외 계좌, 100억이 입금된 내역, 회사 기밀 유출 정황을 담은 문서들. 2년이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야. 재벌가 며느리 노릇하면서 기회만 노렸던 거라고. 형 민철의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내 아내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연락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배신이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걸 믿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의 말을, 눈앞의 증거들을. 지연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배신한 여자를 왜 찾습니까? 분노와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아니, 지우려 했죠. 사진을 다 태웠습니다. 함께 쓰던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목걸이만 빼고. 목걸이는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건 민재도 모릅니다.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없는 셈 쳤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한빛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그래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덜 아팠으니까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라는 권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선을 주선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거절했습니다. 결혼은 한 번이면 됐다고. 2번 속을 생각 없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골 병원 응급실에서 5살짜리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목걸이를.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골 마을의 밤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별빛만 유난히 밝았죠. 순덕이네 설렁탕집. 그곳에 지연이 있습니다. 5년 전 사라졌던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민재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골에 있는 걸까? 100억을 빼돌렸다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설렁탕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설마 자기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생각할수록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동그란 눈, 오똑한 코, 해맑은 웃음, 그리고 목걸이. 은빛 하트에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민재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방을 서성이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설렁탕집에 가야겠다. 지연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 여자의 눈을 보고 물어봐야겠다.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5년간 꼭꼭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잠들지 못한 밤, 5년의 시간이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그거 민재 애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 5년 전 시어머니 금순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오지연 37살, 당시에는 32살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남편 민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임신 2개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죠.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민재와의 사이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빨리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독일 출장 중이었죠. 일주일 뒤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전화로 말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민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나올 때 껐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아. 금순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지연은 영문도 모른 채 맞은편에 앉았어요. 금순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죠. 이게 뭔지 알아?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오지연. 그리고 해외 계좌네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저는 이런 거 만든 적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금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든 적 없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이야?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이런 계좌 몰라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죠. 회사 기밀 빼돌려서 100억 받았지? 산업 스파이 노릇하면서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거야?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산업 스파이? 100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그때 금순의 시선이 지연의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올린 것을 봤던 거죠. 금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마 임신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한 기쁜 소식을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수는 이미 알아차렸죠. 그거 민재 애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1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에게. 어머님, 그건 너무하세요. 저는 민재 씨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닥쳐.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100억 빼돌린 산업 스파이가 임신까지 했다고? 감옥에서 낳고 싶어? 뱃속에 그것도 함께 철창 신세 지고 싶냐고.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감옥? 뱃속 아이와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누명이에요. 민재 씨한테 말해주세요. 민재 씨가 들으면 알아줄 거예요. 지연이 금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은 손을 뿌리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죠. 민재한테 연락하면 진짜 고소한다. 증거 다 있어. 경찰에 넘기면 넌 끝이야. 그 뱃속에 있는 것도. 금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봐준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사라져. 민재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집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러면 고소는 안 할게.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내 편이야. 네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있으니까. 내 아들은 증거를 믿지. 네 말 따위 안 믿어.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때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죠.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억지로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지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런데 왜 100억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걸까요? 민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여보, 나 억울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제발 내 말 믿어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순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재는 내 편이야. 내 아들은 증거를 믿지. 네 말 따위 안 믿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민재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증거 앞에서 아내의 말을 외면한다면,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말이라면 의심 없이 따르는 효자라는 걸, 형 민철의 말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가족에 대한 믿음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 믿음의 틈에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지연은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걸. 100억은 형 민철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날린 돈이었어요. 후계자 자리를 지키려던 민철이 어머니 금순과 짜고 지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조작되었고 계좌는 위조되었고 모든 증거는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못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죠. 무작정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진실은 묻혔고 누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만삭의 지연이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어요. 12월의 경북 영주 시골 마을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매서웠죠. 그날 밤 서울을 떠난 뒤 지연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외곽의 싼 고시원에서 버텼어요. 가지고 나온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카드는 무서워서 쓸 수 없었죠. 혹시라도 추적당할까봐 현금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한평 남짓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일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임산부를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고개를 저었죠. 며칠간 발품을 팔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연은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금순이 사람을 풀어 자신을 찾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작정 기차를 탔어요. 종착역이 어딘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죠. 기차가 멈춘 곳은 경북 영주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논밭이 펼쳐지고 낮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지연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아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거의 먹지 못한 상태로 마을을 떠돌았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걸어 다녔으니까요. 눈앞이 아른아른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지연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낡은 간판이었어요. 순덕이네 설렁탕.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앞에서 쓰러졌죠. 차가운 땅바닥에 몸이 닿는 순간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요? 박순덕 할머니가 가게 앞을 쓸다가 쓰러진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71살 설렁탕집을 40년 넘게 운영해온 마을 토박이었죠.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만삭 아니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순덕 할머니가 허둥지둥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아가씨, 눈 떠봐요. 할머니가 지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지연이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 우리 가게요. 설렁탕집.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 지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죠.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죽 끓여줄게.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먹어. 천천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죽, 따뜻한 방, 따뜻한 말.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몰랐어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숟가락을 받아 직접 떠먹여 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지연은 그 모습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울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그저 죽을 떠먹여주며 등을 토닥였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지연을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순덕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를 시집살이로 잃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굴었나 봐.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렸지. 그 뒤로 아들도 날 원망하며 떠나버렸고 지금은 나 혼자야.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한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남 같지 않아. 사연은 묻지 않을게. 갈 데 없으면 여기서 같이 살아. 지연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지연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설렁탕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순덕 할머니가 산파를 불러 출산을 도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설렁탕 끓이는 냄새가 나는 그 집에서 지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지연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죠. 하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은. 하늘이 준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하은이를 손녀처럼 예뻐했어요. 하은이가 처음 웃을 때, 처음 뒤집을 때, 처음 걸을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설렁탕집을 도우며 살았어요. 국물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았죠.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야위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하은이와 함께 있으니까요. 가끔 밤에 지연은 서랍을 열어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은빛 하트 목걸이. 민재가 선물해 준 것. 버리지 못했어요.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쥐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죠.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5살이 되었어요. 엄마를 닮아 예쁘게 자랐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죠. 순덕 할머니를 외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지연은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죠.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은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이마를 다쳤어요. 순덕 할머니가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연은 점심시간이라 가게를 비울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병원 응급실에서 하은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한 남자가 보았습니다. 5년간 숨겨온 비밀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은 지연과 하은이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지연 씨? 민재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5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숙소를 나섰죠. 비서 정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순덕이네 설렁탕집.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오래된 간판이었어요. 민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뽀얀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점심시간이라 손님 5-6명이 식사 중이었어요. 허름한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붙은 가격표.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손님 테이블로 향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뺨에 살이 빠지고 광대가 도드라져 보였죠.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어요. 한때 부드럽고 하얗던 손이 이제는 일에 찌든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민재가 5년간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국물 끓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오직 지연만 보였습니다. 지연 씨? 민재가 한 발 다가섰어요. 지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죠. 마치 쫓기는 짐승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은 몸을 돌려 안쪽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깐 지연 씨, 민재가 뒤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덕 할머니였죠. 국자를 손에 든 채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손님, 여기 앉으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국밥 드시러 온 거 아니오? 민재가 멈칫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죠. 이 할머니는 지연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연 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지연이는 바빠요. 점심 장사 중이니까. 할머니가 민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빈 테이블을 가리켰죠. 앉으시오. 국밥 한 그릇 드리겠소.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설렁탕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죠. 민재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쪽 문만 바라봤죠. 지연이 사라진 그 문을.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도망갔어요. 왜일까요? 100억을 빼돌린 범죄자라면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최소한 뻔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연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마치 잡히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100억을 빼돌린 여자가 왜 이런 시골 설렁탕집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돈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얼굴은 왜 저렇게 야위었을까요? 손은 왜 저렇게 거칠어졌을까요? 국밥이 식어갔습니다. 민재는 끝내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민재를 지켜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봤죠. 안쪽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결국 골목 모퉁이에 숨어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지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도망가는 거야?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말해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결국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네, 사장님. 지연이. 내 전처 오지연. 다 조사해. 전화기 너머로 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전부 알아와.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재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이 보였죠. 지연아. 민재는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어? 왜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어? 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년간 배신자라고 믿어왔던 여자였습니다.
100억을 빼돌린 사기꾼이라고 치를 떨었던 여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 지연의 모습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범죄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었어요. 민재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설마 지연이 진짜 억울한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증거가 있었어. 어머니가 형이 다 보여줬어. 100억이 입금된 계좌 내역, 기밀 유출 정황 다 있었잖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5년간 믿어왔던 것을 의심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국자 떨어지는 소리가 5년의 침묵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민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리라는 것을.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서 정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어젯밤에 이어 또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줘봐. 민재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오지연, 37세, 현재 경북 영주군 순흥면 거주. 민재의 눈이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직업 순덕인의 설렁탕집 종업원. 월 수입 약 150만 원 추정. 민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150만 원? 100억을 빼돌린 여자가 월 150만 원을 받으며 설렁탕집에서 일한다고? 혼인 여부 미혼. 5년간 재혼 기록 없음. 민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없다. 5년 동안 자녀 일명. 오하은 만호세. 아버지랑 공난. 민재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란이 비어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 그 말은 지연이 아이 아버지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왜? 100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라면 새 남자를 만나 화려하게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로 나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골 설렁탕집, 월 150만 원, 재혼 없음, 아이 아버지 미등록,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민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우야. 네, 사장님. 내일 일정 다 취소해. 당분간 서울 안 올라간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민재를 모셔온 정우였습니다. 사장님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민재는 다시 설렁탕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손님은 2~3명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민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처럼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 씨. 민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뒷걸음질 쳤어요. 테이블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그치는 것 같기도 했죠. 제발 말해줘. 왜 사라진 거야? 왜 연락도 없이 떠난 거야?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구겨지고 있었죠. 할 말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 씨, 나 지금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5년 전 대체 무슨, 말했잖아요. 할 말 없다고. 지연이 민재의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으로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요? 민재가 움찔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당신은 그 말 믿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억?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산업 스파이라고. 당신은 그 말 믿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나한테 확인 한 번 안 했잖아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연이 행주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왜 사라졌냐고요? 웃기지 마세요. 민재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연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형의 말을 믿었습니다. 증거를 믿었죠. 지연의 말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 가세요. 지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신은 5년 전에 나를 버렸어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때 순떡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손님, 그만 가시오. 우리 지연이 힘들게 하지 말고.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골 설렁탕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5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위로도 없이. 민재가 배신자라고 욕하는 동안 지연은 여기서 묵묵히 버텨왔던 겁니다. 민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어요.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민재는 알 수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말했죠. 손님, 오늘은 그만 가시오. 지연이가 감당이 안 돼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민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은 흐린 하늘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골목길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말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나한테 확인 한 번 안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형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증거라고 내민 서류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지연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내의 말을 듣기 전에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지연을 믿지 못했을까요? 민재는 골목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자신이 지연을 버렸다는 것을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연은 왜 그렇게 억울하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걸까요? 민재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진실로 바뀌게 됩니다. 100억은 내가 빼돌린 게 아니에요. 지연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둘은 설렁탕집 뒤편 작은 창고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둘만의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였죠.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민재는 매일 설렁탕집을 찾아왔습니다. 국밥을 시키고 먹지도 않고 지연을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민재를 무시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결국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말해줘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민재를 데려갔죠. 순덕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둘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100억은 내가 빼돌린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가슴에 묻어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형님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돈이에요.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100억을? 무슨 소리야? 형이 왜 그래? 어머니는 왜?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건지. 하지만 분명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증거라며 서류를 내밀었죠. 내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100억이 입금됐네요. 나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민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산업 스파이라고 100억 빼돌린 도둑년이라고 임신한 거 알자마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거 민재 애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임신한 며느리에게 어머님이 협박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봐준다고. 민재한테 연락하면 진짜 고소한다고. 감옥에서 아이 낳고 싶냐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나는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친 거예요. 당신한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순 없잖아요.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5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연락 안 했어? 민재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내가 믿어줬을 텐데.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줬을 텐데.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정말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민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어요. 민재는 내 편이야.
내 아들은 증거를 믿지. 네 말 따위 안 믿어. 지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무서웠어요. 당신도 나를 안 믿을까봐. 어머님 편을 들까봐. 그래서 연락 못했어요. 차마.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5년 전의 자신이라면 어머니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증거 앞에서 아내의 말을 의심했을 거예요. 미안해. 민재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바보였어. 내가 확인했어야 했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40살 재벌 부회장이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죠. 형이, 어머니가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을 밀어주고 자신은 2인자로 만족했어요. 어머니 말씀이면 의심 없이 따랐죠.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그 가족이 자신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랄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민재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간 굳건하게 서 있던 믿음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 내 딸이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응, 당신 딸이에요. 5년 전에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했어요.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 깜짝 선물처럼. 지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민재는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믿어줬어야 하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당신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안 했어.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을 원망만 했어. 배신자라고, 사기꾼이라고. 민재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지연은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년간 쌓인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민재를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민재를 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거짓에 속아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5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피해자.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지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당신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도 도망갔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한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바로잡을게.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죠. 형이든 어머니든 누가 했든 반드시 밝혀낼게. 당신한테 씌운 누명, 내가 꼭 벗겨줄게. 지연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남자의 눈빛. 창고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흐리던 하늘이 걷히고 있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누명 씌우셨죠. 민재의 목소리가 서울 대저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금순이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영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묻어둔 진실을 파헤쳐야 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금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0억? 지연이 빼돌렸다던 그 돈. 형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날린 돈이잖아요. 금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금순은 곧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 지연이요. 민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연이 살아있어요. 경북 영주에서 아이 키우면서요. 제 딸이에요. 5살이에요.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카펫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금순은 찻잔을 줍지 않았습니다. 민재를 노려봤죠. 딸이라고? 네. 제 딸이요. 5년간 저한테 숨기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민재 애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감옥에서 낳고 싶냐고. 조용히 나가면 봐준다고. 금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년이 지어낸 거야. 자기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짓말이요?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억을 빼돌린 여자가 왜 시골 설렁탕집에서 월 150만 원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남자와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있을까요? 어머니, 설명해 보세요. 금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계속했습니다. 저도 조사했어요. 5년 전 형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손댔다는 거, 그때 100억이 증발했다는 거, 전부 확인했어요. 금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그건 왜 그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지연이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왜 제 아내를 쫓아냈어요? 왜 제 딸을 5년간 숨겼어요? 금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이가, 내 형이 100억을 날렸어.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요? 그 돈이 밝혀지면 민철이는 끝이야. 후계자 자리도 잃고 검찰 수사도 받고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 없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었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어차피 가난한 집 출신이야. 친정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민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 딱 좋았어. 민재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민철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한빛그룹이 무너지는 거라고. 며느리 하나 희생시켜서 집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어때서. 민재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저런 말을 한 건지.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아내였어요.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족을 지킨다면서 제 가족을 파괴한 거예요.
금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그리 중요해. 여자는 또 만나면 되지. 민철이는 피부치야. 내 친형이라고. 민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재야, 어디가? 금순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재가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 문을 열기 직전에 민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족이 뭔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지연이와 하은이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한테는 형만 가족이고 한 핏구름만 가족인 거죠.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이든 어머니든 5년 전에 한 짓 반드시 책임지게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저택에 울렸어요. 금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간 감춰온 비밀이 터지기 시작한 거였죠. 한편 금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경북 영주 시골 마을에 멈췄어요. 금순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피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죠. 시골 마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순덕이네 설렁탕집. 금순이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죠. 금순을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5년 전 악몽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협박하던 목소리, 감옥에서 아이 낳고 싶냐던 그 말. 오랜만이네. 금순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시골 국밥집에서 잘 살고 있었구나. 지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5년 전과 달랐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네 나. 금순이 말했어요. 내 손녀야. 우리 집안 피야. 내가 키울 자격 없어. 당장 데려갈 거야.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이를 데려간다고?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5년간 저 혼자 키웠어요. 어머님한테 줄 수 없어요. 금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5년 전엔 당했지만 이젠 안 당해요. 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가세요. 여기는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때리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렁탕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한 차가 왔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뭐요?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 지연이한테 뭔 짓이요? 주민 대여섯 명이 금순을 에워쌌습니다. 금순이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죠. 우리 지연이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순덕 할머니가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금순을 노려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요. 당장 안 나가. 금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재벌가 안주인이 시골 마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쫓겨나다니. 두고 봐. 금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죠.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절대 안 끝나. 내 손녀는 반드시 데려갈 거야. 금순이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어요. 다음에 또 올 거야. 각오해.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순덕 할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지연아. 우리가 있잖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5년 만에 지연이 똑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은아, 하은아, 정신 차려. 지연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은이가 축 늘어진 채 지연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죠. 금순이 다녀간 날 밤이었어요. 저녁까지만 해도 하은이는 멀쩡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깔깔대며 웃었죠. 그런데 자정이 넘어 갑자기 열이 치솟았어요. 경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연이 허둥댔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죠. 큰일이요. 병원 가야 해. 할머니, 이 시간에 택시가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큰 병원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설렁탕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은이.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열이 너무 높아. 병원 가야 해. 택시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제 차로 갑니다. 민재가 하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민재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도 타세요. 빨리. 세 사람이 차에 올랐어요. 민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죠. 차가 튀어나가듯 출발했어요. 깜깜한 시골 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어요. 민재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줄이 붉어졌죠. 조금만 버텨, 하은아. 조금만.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지연이 하은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민재 씨, 더 빨리요. 제발.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속독의 바늘이 치솟았습니다.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1시간 거리를 절반으로 줄인 거였죠. 민재가 하은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고열이에요. 경련도 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스트레처에 실려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민재와 지연은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지연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은아, 하은아. 민재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민재와 지연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어요. 민재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의사에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하은이 곁에 앉았어요.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은아.
민재는 병실 한쪽에 서서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5년 동안 몰랐던 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빠 역할을 한 거였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40분이 민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민재는 병실을 지켰어요. 지연이 깜빡 잠든 사이 하은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민재가 속삭였어요. 하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곁에 있을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여명이 스며들었어요.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하은아.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한테 말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아저씨? 민재가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응, 아저씨야.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민재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저씨, 울었어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거든요.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아저씨 하은이 걱정돼서 울었어. 하은이가 방긋 웃었어요. 울지 마세요. 하은이 안 아파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하은이가 퇴원했습니다.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정우야. 네, 사장님. 5년 전 형의 100억 투자 실패 증거 전부 확보해. 어머니 재단 비자금 내역도 다. 법무팀 동원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모셔온 사장님이었어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주일 뒤 한빛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진 1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형 민철과 어머니 금순도 함께였습니다. 민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철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긴급 안건이 있어서 소집했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5년 전 100억 손실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전처가. 형? 민재가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어요. 5년 전 100억 손실은 형님의 중국 부동산 투자 실패입니다. 이 증거들 보세요. 형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송금 내역, 전부 있습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민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감추기 위해 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함께요. 금순이 벌떡 일어섰어요. 민재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5년간 속았습니다. 제 아내가 100억을 빼돌린 배신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형이었고 어머니는 그걸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횡령과 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죄. 형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재, 너 지금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피부치야, 우리가.
형이 먼저 제 가족을 파괴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아내, 제 딸, 5년이라는 시간. 형이 먼저 빼앗았잖아요.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민철 해임 찬성 13표, 반대 2표. 금순의 재단 이사직 박탈 찬성 12표, 반대 3표. 민철과 금순이 해임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서민철 씨, 장금순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철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순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순이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민재야, 너 두고 봐. 절대 용서 안 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회의실에 민재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5년간 짊어졌던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네, 민재 씨.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진실이 5년 만에 햇빛을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구속된 금순과 민철에 대해서는 법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민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갑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죠. 피고인 장금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거짓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금순의 뒷모습은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금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던 형이었어요. 무서운 개한테서 지켜주던 형이었죠. 하지만 그 형이 자신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신의 딸을 5년간 아버지 없이 살게 만들었어요. 민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스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5년간 짊어졌던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빛그룹 본사 인근의 아파트. 지연과 하은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민재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창문,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채우는 공간. 하지만 이 집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였어요. 민재가 영주로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탁했죠. 할머니, 서울로 올라와 주세요. 내가 무슨 서울에서,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순덕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제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연이와 하은이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설렁탕집 하나 차려드릴게요. 아파트 근처에. 하은이도 볼 수 있고 지연이도 가까이 있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새끼들 곁에 있어야지. 그렇게 순덕 할머니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설렁탕 집이 문을 열었어요. 순덕이네 설렁탕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영주에서 가져온 그 이름 그대로였죠. 할머니는 낮에 가게를 운영하고 하은이가 유치원 마치면 가게에서 돌봐주었어요. 하은이는 할머니 가게에서 국밥 냄새 맡으며 숙제를 했습니다. 영주에서와 다를 게 없었어요. 단지 가족이 늘었을 뿐이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예전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야위었던 뺨에 살이 조금 올랐고 거칠었던 손도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민재는 거실 카펫에 앉아 하은이와 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민재 등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말, 이랴이랴. 아이고, 공주님 무거우시네. 민재가 일부러 비틀거렸어요. 하은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죠. 지연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년간 꿈꿔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아이와 함께 웃는 남편의 모습, 평범한 가족의 일상. 너무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 소박한 꿈이 5년이나 걸렸습니다. 민재가 하은이를 내려놓았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벨벳 상자였죠. 지연 씨. 민재가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 2개가 있었어요. 은빛 하트 목걸이. 하나는 민재의 것, 하나는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5년간 서랍 속에 넣어뒀던 것들이었죠. 민재의 것은 서울집 서랍에, 지연의 것은 영주 설렁탕집 서랍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목걸이는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 이걸 당신 목에 걸어주면서 약속했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지켜주겠다고.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약속 못 지켰어요. 5년이나. 미안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약속할게요.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요. 민재가 목걸이를 꺼내 지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은빛 하트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지연도 민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죠.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엄마, 아빠. 하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두 팔을 벌려 안겼습니다. 민재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지연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파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민재와 지연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렸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순덕 할머니가 가져다 준 설렁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 식사였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재가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죠. 문득 형과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형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미워하려 했습니다. 원망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재 씨,
지연이 다가왔어요. 민재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형이랑 어머니 생각.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연이 말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 하은이가 크면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할머니는요, 큰아버지는요. 그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민재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힘들지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베란다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가 나란히 빛났어요. 아빠, 엄마,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설렁탕집 놀러 오래요. 빨리요. 민재와 지연이 서로 보며 웃었어요.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봄볕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민재와 지연의 손을 하나씩 잡고 폴짝폴짝 뛰었죠. 아빠, 설렁탕 먹을 거예요. 아까 밥 먹었잖아. 그래도 먹을 거예요. 할머니 설렁탕 맛있어요. 민재가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어깨 위에 올려 태웠습니다. 그래, 먹자. 아빠도 배고프다. 하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순덕이네 설렁탕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국물 끓여놨어. 네 식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낡은 테이블, 정겨운 간판,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영주에서 서울로 5년의 시간을 건너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평범한 순간이, 이 소박한 행복이 5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지연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억울함을 삼키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시간이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기도 해요. 민재가 5년 전에 한 번만 지연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증거보다 사람을 먼저 믿었더라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해지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죠. 순덕 할머니처럼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으신가요? 피로 맺어진 가족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